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비로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다들 잘 지내셨죠? 저희 집 막내예요. 안녕. 미키야 인사해, 미키 인사. 미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키랑 함께 저의 이식 후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2024년 2월 5일에 신장 이식, 재이식을 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벌써 1년이 지났고 1년하고 3, 4, 5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는 크게 별탈 없이 잘 지내왔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었지만 그래도 신장 수치는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첫 번째 2017년 11월 29일에 첫 이식을 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컨디션도 너무 좋고 몸무게도 많이 빠지지 않아서 컨디션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식하고 제가 38kg를 유지를 했었고 힘도 굉장히 없었고 그리고 면역억제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매일 토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바이러스도 걸리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년도 못 견디고 빨리 신장이 망가졌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 친정 엄마, 저희 어머니가 공여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DNA가, 그러니까 유전자 조직 검사를 하죠. 완전히 거의 99%가 일치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이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빨리 망가지고 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혈액투석을 하기 시작했고 그 혈액투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저는 첫 번째 이식 전에 응급 카테터를 여기에 뚫어서 3주간 투석을 하고 이식을 하고 다시 혈액투석을 시작한 경우라서 팔의 혈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몸이 너무 망가져 있는 상태였고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의해서 몸무게가 33kg밖에 나가지 않아서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만들면 혈관이 죽고 또 다른 곳에 혈관을 만들면 또 죽으려고 하고 그래서 풍선 확장도 4번 이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투석을 하면서도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카테터도 많이 뚫었고 여기저기 많이 뚫고 피도 많이 흘리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단계를 다 지나서 저는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정말 말이 안 나오지만 큰 행운으로 다시 한번 생체 이식이라는 기회를 잡고 이식을 했고 재이식을 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 1년 3개월 동안 아주 괜찮은 좋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요.
일단 신장 이식을 했을 때 우리가 약물을 복용을 하잖아요. 특히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면역억제제. 면역억제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저는 처음에 타크로벨을 먹고 이번에는 제가 뭘 먹고 있냐면요, 프로그랍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맨날 먹는 건데도. 어쨌든 이렇게 생긴 타크로벨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계열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생긴 거를 하루에 2번 12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아침 저녁 이렇게 꼭 시간을 맞춰서 먹고 있습니다. 우리 면역억제제가 우리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고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한두 번 빼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부 반응에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를 복용하고 있냐면요, 이걸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복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번은 빼먹을 수 있지만 그 빼먹었을 때도 기억이 났을 때 얼른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계속 몇 번씩 빼먹는다? 그러면 거부 반응이 와서 내 신장이 내가 받은 신장이 내 몸에서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받은 신장을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12시간에 한 번씩 꼭 시간을 지켜서 드셔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정해준 시간대로 먹지는 않고요. 저는 새벽 6시, 저녁 6시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어요. 보통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식을 했을 때, 입원했을 때 준 대로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녁에 약속이 많다거나 했을 때, 이 약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일 시간이 겹쳐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한테 시간을 맞춰서 아침 시간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6시에 일어나서 6시에 약을 복용하고 다시 좀 더 자더라도 6시에 복용하고 저녁에 6시에 또 복용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지키냐면요, 또 그 12시간 안에 한 번씩 먹어야 제대로 된 약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면역억제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먹기 전에 2시간 공복을 하고요, 약을 먹고 난 후에 1시간 공복을 더 해야 좋다고 해요. 그래야지 약의 효과를 더 느낄 수 있고, 그 사이에 뭔가 음식물 섭취를 하면 그 음식물 때문에 약이 음식물로 인식이 돼서 소화가, 약이 이렇게 몸속에 잘 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항상 약 복용 전 2시간 공복, 약 복용 후 공복 1시간 이렇게 지켜주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꼭 지키려고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내일 체열이 있다, 내일 병원 가는 날이다, 내일 진료를 보는 날이다 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약 시간을 조금 변경합니다. 전날에. 예를 들면 저는 6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내일 저는 만약에 진료가 11시예요.
그러면 11시면 체열을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는 병원은 체열을 최소 2시간 전에는 해야 2시간 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11시 진료면 최소 9시에는 체열과 소변 검사가 끝나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9시 전에 체열을 합니다. 그러면 면역 억제제를 일단은 드시면 안 돼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시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1시에 우리가 진료를 봅니다. 내일. 그러면 저는 오늘 저녁부터 약 시간을 살짝 바꿉니다. 원래는 6시였지만 오늘 아침에 9시에 약을 먹고 오늘 저녁에 9시에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체열을 할 겁니다. 그러면 12시간이 맞춰졌죠? 그리고 체열 전에는 절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를 먹고 체열을 해서 피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공복도 유지하고 있고요. 공복 유지하면서 체열하고 소변 검사하고 바로 약을 먹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큰 병원, 서울의 타 지역에 사는데 서울의 큰 병원을 다닌다, 큰 병원 아시죠? 저는 아산병원을 다녔지만 그 큰 병원을 다닌다고 하시면 다들 한 번씩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약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원래 나는 10시에 먹는다. 근데 10시 진료다 하시면 어떻게든 약 시간을 조절은 조금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적 여유가 많고 나는 서울의 병원을 다니는데 서울 산다. 그러시면 또 약 시간 변경 없이 일찍 새벽에 가셔서 체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편할 수 있게 최대한 본인이 맞출 수 있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1년간 약을 복용하면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벌써 2번째 이식이었고, 첫 번째 이식을 했을 때 겪었던 부작용들은 사실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좀 남들에 비해서 좀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27살에 첫 이식을 받았고, 그리고 신장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었고 약에 대한 무지함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 부작용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고, 대인기피증도 왔고, 어쨌든 그냥 모든 사람들의 한마디가 다 상처로 받아들여서 그냥 사람들 눈도 못 쳐다볼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번째였기 때문에 저는 또 똑같은 부작용 플러스 다른 부작용까지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이식을 했기 때문에 아주 조금은 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스트레스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입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대체적으로 우리 다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달덩이 얼굴, 문페이스라고 하죠. 얼굴이 갑자기 풍선처럼 이렇게 커지는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그냥 달덩이 얼굴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상상 속의 달덩이 얼굴은 뭔가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제 영상, 그러니까 1년 전의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코가 이렇게 콧구멍만 보이고 파묻혀 있고 그냥 얼굴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일단 목선도 없어지고요, 쇄골도 없어지고요, 여기가 이렇게 부으면서 팔뚝도 엄청나게 커지고 그냥 여기가 그냥 막 풍선 이상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냥 얼굴의 형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쪘냐, 이제 뭐 살만하냐, 뭐 살쪄서 보기 좋다, 안 그러면 뭐 왜 이렇게 살쪘냐, 왜 이렇게 살쪘냐.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몸무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냥 뭐 있어봤자 그 부음에 비해서 저는 한 2-3kg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은 제가 엄청 부었을 때에 비해 지금 3kg가 빠진 상태입니다. 3kg가 빠졌고, 그리고 일단 지금 목선이 살아났고요. 쇄골은 원래 제가 잘 안 보이는 편이어가지고 쇄골이 약간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지금 약간 이제 처졌지만 이게 얼굴이 부었다가 빠졌다, 제가 지금 문페이스를 한 5번, 4번 정도 겪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 얼굴은 이렇습니다. 그치만 이제 빠지긴 빠졌는데 이게 풍선과 마찬가지로 풍선이 이렇게 막 불었다가 풍선이 빠지는 현상을 봤을 때 약간 쪼글쪼글쪼글하게 빠지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처져 있고 코 모양도 그냥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그냥 뭐 예쁘게 봐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너무 감사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예전에 제 얼굴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 자신감은 없어요. 그치만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하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애써 이제 합리화를 시키며 이 정도만 해도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페이스가 오면서 또 많이 오는 경우 부작용은 탈모입니다. 탈모. 이 탈모는 제가 스테로이드를 지금 거의 8년 넘게 복용 중인데 이 스테로이드를 먹을 때마다 탈모가 옵니다, 저는. 그래서 5번째 탈모를 겪었고요, 이번에. 사실 제가 머리숱이 진짜 많았어요. 머리숱이 이제 뭐 일반 고무줄, 검정색 고무줄로 머리를 묶으면 터질 정도로 머리숱이 이렇게 진짜 요만큼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탈모를 완전 5번을 겪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진짜 요만큼, 진짜 요만큼 이제 거의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이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만큼 제가 머리숱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대머리가 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좀 풍성해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며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겪는 부작용은 우리 문페이스, 얼굴 붓는 거랑 탈모가 제일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너무 수만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겪는 거는 문페이스, 그 다음에 탈모,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여러분, 다모증이에요. 다모증. 그러니까 머리는 엄청 많이 빠지는데 여러 군데 털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게 참 특이하죠.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냥 머리 많이 나고 털 안 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꼭 반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머리는 빠지는데, 머리는 정말 숭숭숭 빠지는데 털은 또 엄청 많이 나요. 머리 말고 다른 곳에 털은 또 엄청 나요. 그래서 저는 원래도 구렛나루가 좀 심하긴 했지만 거의 뭐 수염 나듯이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나고요. 온몸이 등에도 털이 막 원숭이처럼 나고요.
그냥 그렇고 있으면 팔에도 털이 엄청 많이 나서 그냥 저는 이게 이제 여름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제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거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면역억제제 부작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면역억제제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제 생각에는 제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손떨림이에요. 손을 정말 오늘은 지금 안 떨리는데요. 오늘은 좀 덜 떨리네요. 손이 그냥 덜덜덜덜덜덜 떨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을 이렇게 떠먹을 때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을 때 다 흘렸어요. 먹으려고 보면 없어. 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덜덜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연애할 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뭐 기본적으로 악수를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 볼펜으로 이렇게 뭐 글을 적는다든지 뭐 사람 앞에서 뭐 행복복지센터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은행 가서 뭐 적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수기로 적어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손을 보여줄 일은 잘 없지만 악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때가 있으면 제가 손을 너무 떠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 젊은 사람이 손을 떤다는 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을 왜 이렇게 떠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왜 이렇게 손을 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도 저는 약간 상처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제가 신장 이식을 했는데요. 면역 억제제를 걸 먹는데 그걸 먹으면 부작용이 손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제가 어느 세월에 그런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은 다 이해하거나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그쵸? 알리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뭐 말을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손떨림이 좀 제일 좀 이렇게 부끄럽고, 좀 부끄럽다기보다는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제가 뭐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뭐 저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 강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동작들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손을 막 덜덜덜덜 떠니까 그 회원님들이 오해하시겠죠? 저 선생님이 초보 강사인가 보다. 그래서 떨려서 계속 손을 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분들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손을 떨고 있습니다. 왜 떠냐면요. 여기 또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난감한 게 또 손떨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 지금은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됐지만 그분한테 항상 그랬어요. 내가 손을 너무 많이 떠니까 이해해달라. 그랬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인 사람이 항상 제가 손 떠는 걸 아니까 항상 손을 잡아줬어요. 손 떠는 거를 이렇게 좀 안 떨게 해주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괜찮다고 그런 건지 항상 제 손을 잡아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좀 감동이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시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이가 너무 시린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가 이제 엄청 약해지는 거죠. 치아가 약해져서 이가 엄청 시린데 어느 정도냐면요. 일단은 물 마시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 있죠. 이제 밥을 먹으려면 거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잖아요. 오늘 반찬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는데 그 반찬들을 제가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싫어서. 그래서 처음 이식했을 때는 이런 부작용들 모든 게 낯설어서 너무 슬펐고 짜증났고 그냥 뭐 받아들이기도 싫었는데 이제는 제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또 이가 시리는구나. 또 이제 면역억제제 때문에 내 이가 약해졌구나. 그러면은 차가운 거 안 먹어야지. 뭐 과일도 원래 좋아했는데 이가 시리니까 과일도 잘 안 먹게 되고 안 땡기고, 과일 그러면 좀 안 먹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 같은 거를 먹다가 반찬을 집어서 입에 넣는다?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지금 면역억제제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은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부작용이고요.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궁금해서 진료 때 물어봐야지 하고 이제 물어보셔도 대부분 제일 많이 부작용이 있는 것들은 의사 주치가 인정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뭐 손이 떨려요, 뭐 이가 시려요, 얼굴이 너무 부어요, 어떡해요 하면은 그분들이 얘기해 주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의사 선생님들은 신장 수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그냥 어쨌든 달고 가는 거라고 생각할 거고, 본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약을 먹어서 부작용을 직접 겪지 않기 때문에 아마 100% 공감을 해주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면역억제제를 오래 복용하다 보면 이제 스테로이드랑 같이 계속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지금 세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평생 복용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줄이기는 줄이지만 복용을 중단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부작용들이 생길 거고,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또 겪는 부작용이 이제 일단 피부가 엄청 얇아졌어요. 피부가 제가 하얀 피부는 아니었는데 점점점 피부가 얇아지다 보니까 뭔가 하얘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얇아지니까. 그래서 피부가, 다리 같은 경우는 일단 핏줄이 너무 많이 보이고요. 엄청 얇아졌어요. 얇아지니까 건조해지고, 근데 건조하니까 또 홍조도 너무 심해지고 햇빛 알러지도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홍조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메이크업 지우면 핏줄이 이제 빨간 핏줄이 요렇게 다 있고 홍조도 심하니까 되게 멀리서 봤을 때 피부가 엄청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조금만 햇빛을 비춰도 너무 피부가 불타는 것처럼 아프고, 그래서 꼭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고, 우리 같이 환우분들은 최대한 모자도 많이 쓰고, 뭐 양산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 필수고요. 그냥 뭐 팔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팔 토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피부도 얇아집니다. 피부도 얇아지고 홍조도 심해집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뼈가 많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뼈가 약을 먹다 보니까, 면역억제제를 먹다 보니까 뼈가 자꾸 약해져서 저는 벌써 골다공증 판정을 받았어요. 너무 듣고 좀 약간 슬펐는데,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하라고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네.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약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주시고 뼈에 좋은 음식 많이 드셔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뼈가 약해지니까 골절도 쉬워지겠죠? 그래서 항상 걸으실 때 조심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식을 하고 한 2, 3개월? 한 2개월? 그쯤 됐을 때 갑자기 또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뭐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무조건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했겠죠? 지금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긴 하지만 그때는 더 심하게 이제 마스크를 끼고 활동할 때였는데, 뭐 누구를 만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목감기가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때 당시 아산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거주지가 부산인데 감기가 걸리면 아산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내과에 가서 제가 뭘 먹으면 알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약만 처방을 해달라고 했고, 다행히. 그래서 저희는 보통 스테로이드 아니고 타이레놀, 진통제는 무조건 타이레놀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짜먹는 그 기침약이 있어요. 짜먹는 거, 맛없는 거 있는데 그 코프 시럽이라고, 그거는 처방만 받을 수 있어요. 처방 받아서 코프 시럽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만 먹고 비교적 빨리 나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5월, 7월, 8월쯤에 갑자기 눈에 결막염이 왔어요. 저는 결막염을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막 눈곱이 막 엄청 끼는 거예요, 양쪽에. 처음에는 한쪽만 눈곱이 엄청 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또 반대쪽이 옮은 거예요. 제가 저한테 옮은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고 계속 눈물이 나고 눈이 붓고 막 쌍꺼풀이 막 이만해져가지고 앞도 잘 안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막염 이거를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겪었고, 다 낳고 나서도 되게 눈이 많이 불편해지고 시력이 좀 나빠진 것 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이제 많이 피곤했었는데, 저는 이제 피곤하니까 눈으로 오더라고요. 다시 또 결막염 증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로 안과에 갔죠. 이제 갔더니 이제 안과 선생님이 굉장히 초기다.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넣으면 나을 거다 하셔가지고 그 약을 처방받자마자 하루 이틀 뿌리니까 지금 또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눈이 좀 괜찮죠? 처음에는 오른쪽이 왔었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왜냐면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했더니 약을 한두 번 뿌렸더니 너무 괜찮아졌어요. 네. 어쨌든 이제 저는 작년에 비해서 얼굴이 지금 붓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이상은 빠진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얼굴 붓기 많이 빠졌다, 뭐 살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봐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약간 자신감이 조금은 생기고 있는 단계고요. 여러분들 이식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뭐 하나하나 부작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를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은 내가 이래서 부작용을 겪고 있구나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저를 보시면 이제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얼굴이 많이 부으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정말 서서히 빠집니다. 조금 빠집니다. 그치만 가만히 있는다고 막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얼굴이 많이 붓는다는 거, 문페이스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받아들일 준비는 됐지만 막상 또 이렇게 오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진짜로. 많이 울고 짜증나고 거울 볼 때마다 진짜 보기 싫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그 SNS에서 광고하는 막 마사지 기기도 사서 막 하고 막 손으로도 막 문지르고 운동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게 뭐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지만 약간 마음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문페이스가 너무 심하다 하시면 조금의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제가 감히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마사지 기기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리프팅 하는 팩 같은 거 요즘에 막 잘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리프팅 팩을 해보진 않았지만 해보시고, 아니면 이제 경제적 여유가 되시면 에스테틱 샵에 가서 경락을 받아보신다든지. 근데 그거 진짜 약간의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기로 얼굴을 많이 풀어주다 보니까 림프가 풀려서 약간은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단계니까 집에서도 이제 손으로 엄청 이렇게 크림 발라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괄사 이런 걸로도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길게 한번 인터뷰 형식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저도 이제는 더더욱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